오펜하이머는 우리나라하고 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펜하이머의 성격이 뭐냐면 여태까지 해보고 그 된 작품에 대하여 무조건 성과를 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핵폭탄을 일본에 이거를 써야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브랜드 텔러 4.0 백이성 강사를 운영하고 있는 역사 강사 백이성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뺀 날이죠. 영화 예고편을 봤을 때는 상당히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역사는 다 알고 있지만 그 역사에 해당되는 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7월 26일 날 포츠담 선언에서 항복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딱 항복한다 라고 했으면 세계적으로 핵무기가 쓰여지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오펜하이머에서 이것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그래서 핵무기가 한번 쓰여지고 나니까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가지게 됐잖아요. 이러한 것이 흥미진진하다. 오펜하이머는 우리나라하고 큰 흐름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복하게 된 이유는 전쟁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미국과의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 날 일본이 그 천황이 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전쟁에서 졌다. 우리가 항복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까 왜 일본 애들이 전부 다 엎드려가지고 막 우리는 미국에게 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포츠담 선언을 알아야 되는데 포츠담 선언이라고 하는 건 독일의 온천 도시인 포츠담에서 미국의 트루먼하고요, 영국의 윈스턴 처칠, 그 다음에 소련의 스탈린, 중국의 장제스가 그러니까 세계 4강이 모여들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일본을 어디까지 후퇴시킬 것이며 일본에 대한 전범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의논했던 장소입니다. 1945년 되면서 사실상 이제 일본의 패배가 거의 기정사실화 됐어요.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이제 내려오면 여기 밑에가 제주도거든요. 여기 제주도의 결치로 작전이라는 게 본토 결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전쟁이 끝났다고 보고 일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게 45년도 5월 달에 얄타 회담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죠. 일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미 43년도에도 장제스가 이집트 카이로에서 카이로 선언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43년부터 사실상 일본은 미국에게 전쟁에서 졌어요. 근데 계속 그냥 반자이 절벽 이런 거 하면서 버텼던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미 졌어요. 자기네들은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졌다. 진 거지. 다 죽어가던 애한테 뭘 하나 이렇게 탁 먹여가지고 자빠지게 만들었다면 그것 때문에 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에게 빨리 전쟁에서 좀 항복하라고, 이제 좀 나는 졌다고 선언하라고 터뜨린 게 핵폭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그런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원자폭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E=mc 제곱, 즉 상대성 원리에 의거하여 만든 거예요. 이걸 독일이 먼저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아인슈타인이 먼저 얘기하게 되죠, 루즈벨트한테. 그래서 루즈벨트는 이래갖고는 안 되겠는데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맨하탄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뉴멕시코주에 큰 사막을 하나의 도시처럼 만들어서, 그게 왜 그러냐면 터트리면은 어디까지 이게 상하고 뭐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엔리코 페르미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쫙 모이는데 그 중에서 나름 젊었던 축에 속하는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을 총책임자로 설정하게 됩니다. 오펜하이머의 성격이 뭐냐면 여태까지 해보고 그 된 작품에 대하여 무조건 성과를 내야 된다. 여기에 맞춰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핵폭탄을 했을 때 빵 하고 터뜨리게 되고, 그러한 실험에 대해서 일본에 이거를 써야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쓰자라고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랬는데 자기는 이제 쓰고 나니까 상당히 죄책감이 들겠지. 그런데 역사에서 안 썼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아무리 생각해 봐야 일본이 아무래도 1945년 8월 15일에 항복을 하게 되는데 안 썼으면은 거의 한 12월까지는 나는 버텼다고 봐요. 근데 그 버티는 게 말 그대로 막 사람들하고 막 치고받고 싸우는 일본 본토에서의 결전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다치기보다는 미국의 젊은이들이 좀 희생을 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을 5월 달에 이미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빨리 태평양에서도 전쟁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일본이 늦게 항복을 하는 바람에 8월 3일 날 누가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습니까? 소련이 포고를 한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연해주로 해서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게 분단이 된 거잖아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아마 원자폭탄을 투하했다고 봐요. 그런데 좀 늦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원자폭탄을 투하했던 것은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미국으로서는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였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8월 3일에 소련에서 전쟁을 하게끔 하거든요. 소련은 그때 당시에 나치 독일을 깨부수는데 전 국력을 쏟았기 때문에 여기 한 두세 달 했다고 해서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극동군 사령부라고 하는 거를 동원해서 남북한 무장해제를 같이 하자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하도 일본이 항복을 안 하니까 빨리 끝을 내야겠는데 일본이 항복을 안 하니 히로시마에 원자력 폭탄을 터뜨리고 나가사키에 또 터뜨리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미국이 생각할 때 야, 일본이 놈들 정말 징하다 아마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련이 개입했죠. 7월 달 안에라도 했으면 소련이 개입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한반도라고 하는 거는 중국하고 아마 나눠가지고 장제스가 내가 다 무장 해제를 하겠다라고 덤볐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절반 들어오고 소련이 절반 들어오고 이게 저는 참 기왕 떨어뜨릴 거면 좀 빨리 떨어뜨리지 그랬냐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질문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아마 전쟁에 더 많이 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주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 결치로 작전이 실제로 시행됐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제주도 주민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저 남부에 있는 주민들까지 전부 다 아마 전쟁에 끌려 들어갔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일본이 질 텐데 일본이 계속해서 질 수 없다가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8월 15일에 전쟁이 한 12월까지 갔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도 좀 불가능한 게 이렇게 길잖아요. 그러니까 일본군은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천황을 보호해가지고 했을 거고 소련군이 일본군에게 더 내려왔겠죠. 그러면 일본군 입장에서는 진짜 이게 끝내야 될지 안 끝내야 될지 모르는 전쟁 상태가 계속됐을 거라고 봐요.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고 난 다음 날에 우리나라의 모습은 사람들이 좀 얼떨떨했겠죠. 그죠? 1945년 8월 15일 날 아침에 일본 관리들이 출근을 했겠냐라고 하는 모 학자의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8일 날 행정권 이양을 원래 해줘야 되는데 아베 노부유키 그 마지막 총독이 행정권 이양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나갈 때까지 9월 한 25일 될 때까지 행정권을 이양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쪽의 지배를 어떻게 그만둘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일본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심했다 그래요. 9월 12일이 될 때까지 일본이 침략에 대한 자료를 다 없애버리고 조선 침략에 대한 자료도 많이 없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얻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정부가 없지 않습니까? 8월 13일 날인가 그때 일본의 아베 총독이 목량 여운형 선생을 불러가지고 조선의 침략을 이제 했던 거를 사과했다기보다는 이제 당신에게 내가 행정을 맡기겠다라고 해놓고 민정이양을 포기하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물러날 수가 없는 거야. 다 물러나게 되면은 자기가 학살될 우려도 좀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기 때문에 권총을 딱 쥐고 있는 거죠. 목량 여운형 선생을 참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비서로 활동하기도 했고 목량 여운형 선생이 47년 7월 19일 날 단정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승만이 시킨 암살범에 의해서 죽는데 그 전에 3거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2명이 통일론자고 1명이 분단론자죠. 그게 뭐냐? 이승만이고 김구 선생하고 여운형 선생입니다.
근데 김구 선생하고 여운형 선생이 다 이승만에 의해서 암살됐다고 지금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여운형 선생이 어떻게 한반도를 구상하고 있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한반도는 당연히 통일되는 거였습니다. 여운형 선생이 그때 그렇게 죽고 나서 제주도에서 벌어졌던 그 끔찍한 사륙의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주도 사람들은 별거를 요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통일된 정부를 달라는 거였습니다. 몽양 여운형 선생의 인민위원회를 조직을 갖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 먼 곳까지는 이승만의 힘이 마지막에 미쳤던 거죠.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당연한 거였습니다. 남쪽에 제주도로부터 저기 평안북도의 신의주, 함경도, 온성까지 다 통일된 정부를 세우자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총칼로 짓밟는 데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도 그렇고 남한의 이승만도 그렇고 딱 반으로 갈라서 여기는 네가 대장하고 여기는 우리가 대장한다. 요거에서 딱 현상 유지가 됐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몽양 여운형 선생의 통일 한반도 구상이 여러분들께 꼭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바람직한 우리 한반도의 구성입니다. 1945년 8월 15일의 사람이 2023년 8월 15일을 타임머신을 타고 건너뛰어서 볼 것 같으면 우선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발전상에 아마 놀라서 자빠질 거예요. 그때는 수세식 변소라는 게 없거든. 어떻게 이렇게 냄새가 안 나지? 라는 생각을 할 거고, 근데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고 북한은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돼 있고 남한은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인데 잼버리는 잘 못하는 이런 상황이 돼 있는 걸 보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그거 하지만은 이승만 대통령 쪽을 했던 사람들은 나름대로 의미 있게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 대신에 무력 북진 통일을 주장했는데 그게 안 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할 겁니다. 몽양 여운형 선생 밑에 있었던 사람이면 땅을 치겠지. 6.25 전쟁이 일어났는지도 모를 거고 이렇게 될 줄이야. 아마 상당히 슬퍼할 겁니다. 1945년 8월 15일 쪽에 그때는 이승만이 우리나라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통일 대한민국을 꿈꿨겠죠. 그런데 그것이 좌절된 것을 보면은 아마 굉장히 슬픔의 눈물을 흘릴 것 같습니다. 광복절의 정신은 우리가 1919년에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해서 헌법에다가 1948년 8월 15일 재헌헌법에다가 이거를 반영시켰거든요. 대한민국의 역사는 1919년부터 시작합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좌우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는 국민 선출제입니다. 모든 권력이요. 어떤 특정한 권력이 내리누르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1919년 4월 11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조직됩니다. 그 정신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